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제 이야기는 인생의 마지막 3년을 바꿔놓은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됩니다. 학계의 냉소, 질투, 그리고 국제적 음모가 뒤엉킨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알마티 박물관의 어두운 창고에서 그 청동 거울을 처음 만졌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수천 년의 거리를 두고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문양의 비밀. 어쩌면 우리가 알던 역사는 불완전한 퍼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토론토 대학교 고대문자학 교수 이든 최입니다. 39년의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교수님,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독일 베를린 학회에서 리하르트 슈나이더 교수가 제 발표를 일축하며 던진 말입니다. 4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저는 철저히 조롱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끝까지 가보자고. 우리는 역사란 확정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수천 년 전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했던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는 어떻게 지워졌을까요? 이 여정은 제게 학문적 명예와 안정된 직장을 앗아갔고 때로는 제 정신까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인류의 공통된 이야기를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6살 때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로 이민 왔습니다. 토론토의 추운 겨울과 낯선 언어 속에서 저는 책에 의지했습니다. 특히 고대 문명과 잊혀진 언어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린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대학에서 고대 문자학을 전공하고 토론토 대학교 교수가 되었을 때 겉으로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학문에만 빠져 있다는 주변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부름은 3년 전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한 박물관에서 마침내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5년 전 봄, 학과장의 강력한 권유로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학술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시차 적응을 위해 국립박물관을 방문했고 누르벡 하산이라는 큐레이터를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계라는 것을 알고 그는 비공개 수장고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최 교수님, 이건 아직 공식 전시되지 않은 유물입니다. 최근 알타이 지역에서 발굴된 청동 거울인데 문양이 꽤 특이해서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지하 수장고에서 누르벡이 천을 걷어냈을 때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울 가장자리의 나선형 문양과 기하학적 패턴. 그것은 제가 연구해온 한국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의 문양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게 언제 제작된 거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로는 약 기원전 1500년경입니다. 키타이 문학원의 유물로 추정하고 있죠. 한국의 빗살무늬 토기는 기원전 8000년에서 3500년 사이에 제작되었습니다.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이런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날 밤부터 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론토로 돌아온 후 저는 모든 여가 시간을 이 새로운 발견에 쏟아부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유라시아 청동기 문화에 관한 자료를 뒤졌고 점점 더 많은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몽골의 사슴돌 문양, 시베리아 샤머니즘 의례에 사용된 북의 장식, 알타이 지역의 암각화, 이들은 모두 한국 고대 토기의 문양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패턴이 일치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발견한 한 논문이 저를 전율케 했습니다. 1960년대 소련의 고고학자 블라디미르 쿠즈네초프가 쓴 거의 잊혀진 논문이었죠. 그는 바이칼 호수 주변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한반도 출토 유물 사이의 유사성을 지적했으나 냉전 시대의 정치적 장벽으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50년 전에 이 연결고리를 발견했지만 그 목소리는 역사의 소음 속에 묻혀버린 것이었죠. 첫 번째 장애물은 제 소속 대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과 동료들은 제 새로운 연구 방향에 회의적이었고 학과장 마이클 톰슨 교수는 특히 노골적이었습니다. 이든, 자네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걸세. 이건 학문적 자살이나 다름없어. 증거도 불충분한 가설을 가지고 기존 학설에 도전한다. 연구비 신청서는 반려되었고
제가 맡던 강의들도 다른 교수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년 후 베를린 국제고고학회의에서 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가설을 공개 발표했을 때 유네스코 고고학 자문위원장 리하르트 슈나이더 교수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최 교수님, 흥미로운 상상력이십니다만 이건 학문이 아니라 판타지에 가깝군요. 인류 초기 예술에서 나선형이나 기하학적 패턴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됩니다. 이것을 직접적 문화 교류의 증거로 보는 건 너무 비약이 아닐까요?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발표는 학문적 실패로 기록되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실패 이후 저는 깊은 자기 의심에 빠졌습니다. 밤에는 제가 발견한 문양들이 꿈에 나타났고 때로는 그 문양들이 살아 움직이며 저를 어딘가로 인도하는 듯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역사의 진실이 바뀐다고 해서 현재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회의감 속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전화통화도 힘들어졌습니다. 아들, 요즘 잘 지내니? 목소리가 안 좋구나. 저는 괜찮다고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대학에서는 이미 제 연구비가 삭감되었고 다음 학기 강의 배정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틀렸다면 그것 역시 학문적 발견이라고. 중요한 것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그해 늦가을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셀린 마르코프였습니다. 최 교수님, 베를린 학회에서의 발표를 비디오로 보았습니다. 슈나이더의 반응이 유감스럽군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가설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셀린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생기 넘쳤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셀린 마르코프, 전직 CIA 분석관이었고 지금은 민간 고고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라시아 유물 밀거래 네트워크에 관한 조사를 해왔죠. 그녀는 수십 년간 비공개로 수집한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유물 사진들, 그리고 소련 시절 비밀리에 진행된 고고학 발굴 보고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 교수님, 당신이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냉전 시대부터 여러 정부들은 이 문화적 연결고리에 관심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항상 정치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죠. 셀린은 CIA에서 일하며 소련과 중국의 역사 연구를 모니터링하던 중 유라시아 전역의 문화적 연결고리에 관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든, 이제 우리는 함께 이 퍼즐을 완성할 수 있어요. 제게는 접근 권한과 경험이, 당신에게는 학문적 통찰력이 있으니까요. 셀린과의 협력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의 네트워크 덕분에 우리는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여러 박물관과 유적지에 특별 접근 권한을 얻었습니다. 몽골의 밤, 게르안에서 셀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펜던트는 할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러시아 혁명 당시 시베리아에서 프랑스로 망명한 고고학자였고 바이칼 호수 인근 출신으로 대대로 샤먼의 전통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임종 직전에 제게 이것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항상 경계에 있다. 국가의 경계, 학문의 경계, 시간의 경계에. 저는 오랫동안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셀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의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자란 저 역시 항상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발표에서 말한 문화회랑이라는 개념이 제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단순한 혈통이나 정치적 연결이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와 상징, 그리고 지혜가 어떻게 대륙을 가로질러 전파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니까요.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우리는 소련 시절 비밀리에 진행된 발굴 자료들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소련은 시베리아 지역의 고고학 연구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역사적 영향력을 주장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였습니다. 냉전 시대의 고고학은 또 다른 전쟁터였어요. 이르쿠츠크 대학의 노년의 교수가 말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역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발굴 결과를 조작하거나 은폐했죠. 저녁 늦게 호텔방에서 셀린과 저는 역사의 아이러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고대 유목민들은 국경의 개념 없이 대륙을 자유롭게 이동했지만 현대 국가들은 그들의 유산을 자국의 영토 안에 가두려 했던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유라시아 전역에서 발견되는 태양 숭배 상징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고대 무덤에서 발견되는 태양 문양, 스키타이 유물의 황금 태양 장식, 그리고 시베리아 샤먼의 북에 그려진 태양 상징까지 이들은 모두 놀라운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이듬해 가을, 우리의 연구는 새로운 위기를 맞았습니다. 유럽 고고학연합의 연구지원국 국장 마르타 르블랑이 제 연구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최 교수님, 귀하의 연구는 현재 주류 학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 없이는 계속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토론토 대학교에서 받던 연구 보조금마저 중단되었고 저는 무급 휴직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셀리는 알타이 산맥 깊숙한 곳에 있는 비공식 발굴 현장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몽골의 국경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이곳은 소련 시절 비밀리에 발굴되었다가 다시 봉인된 곳이었습니다. 다음 봄, 우리는 관광을 목적으로 몽골에 입국한 후 알타이 산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국경 근처에서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었고 3일간 구금된 후에야 풀려났습니다. 우리의 장비와 자료는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토론토로 빈손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게 끝인가? 침대 옆 탁자에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에는 뿌리를 기억하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셀린의 이메일에는 1930년대 일본 학자 노마 세이지로가 만주에서 수행한 비공개 발굴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에 대한 기록과 사진이 있었고 카자흐스탄에서 본 것과 거의 동일한 문양의 청동 거울이 있었습니다. 노마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유물들은 기원전 700년에서 500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청동 거울과 한국의 빗살무늬 토기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였습니다. 마치 번개에 맞은 듯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직접적인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패턴이었습니다. 문화는 단절 없이 점진적으로 전파되며 그 과정에서 변형되고 적응합니다. 즉시 셀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셀린, 우리가 접근법을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문화 전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건 마치 강물과 같은 거죠. 발원지에서 바다까지 강물은 계속 흐르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지류와 만나고 때로는 지하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죠. 그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검토했습니다. 유라시아 전역에 퍼진 문양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하자 마치 천천히 변형되는 강의 흐름처럼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알마티 국립박물관 큐레이터 누르벡 하산이 토론토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 교수님, 이것은 최근 알타이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의 일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연구 중이지만 당신이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파편에는 한쪽에는 나선형 패턴이 다른 한쪽에는 고대 한자로 추정되는 문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어디서 발견된 건가요? 약 3개월 전 중국과 카자흐스탄 국경 근처에서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로는 약 기원전 500년경입니다. 이 작은 파편은 중앙아시아의 청동기 문화와 동아시아의 초기 문화 사이의 연결 가능성을 암시하는 최초의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왜 이걸 제게 보여주시는 건가요? 누르벡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제 할아버지는 소련 시절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유라시아 문화의 연결성을 연구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그의 연구는 묻혀버렸죠. 당신의 연구 발표를 보고 할아버지의 꿈이 당신을 통해 이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르벡의 도움으로 우리는 카자흐스탄 학술원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자료들을 검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년간의 추가 연구 끝에 우리는 새로운 논문, 유라시아 청동기 문화의 흐름 문양과 상징의 점진적 전파 패턴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인 연결을 주장하기보다 문화적 흐름의 패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 해 봄,
보스턴에서 열리는 국제고고학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장은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고 놀랍게도 리하르트 슈나이더 교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1시간의 발표 동안 저는 우리가 발견한 패턴과 그 의미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가능성과 질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화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 발원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의 방향과 패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수천 년에 걸쳐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른 문화적 대화의 흔적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놀랍게도 리하르트 슈나이더 교수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최 교수님, 지난번 베를린에서 저는 당신의 가설을 조롱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사과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접근법은 흥미롭습니다. 특히 문화 전파를 흐름으로 보는 관점은 우리 학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의 인정은 완전한 승리라기보다는 작은 화해에 가까웠지만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보스턴에서의 발표 이후 저희의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 3세인 제니퍼 박이라는 학생이 저의 연구에 영감을 받아 유라시아 문양의 현대적 해석에 관한 예술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 교수님, 저는 항상 제 뿌리에 대해 궁금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해주신 가족 이야기와 유산이 너무 단편적이어서요. 그 후 몇 개월 뒤 토론토 대학교는 유라시아 문화의 흐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의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우리의 연구 자료뿐 아니라 제니퍼와 다른 학생들이 만든 예술 작품,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기증한 문화 유물이 전시되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 날, 한 노년의 한국인 여성이 오래된 가족 유물인 작은 청동 거울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제 할머니가 이것을 북쪽에서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가족이 이주할 때 가져온 거라고요. 이게 혹시 교수님 연구에 도움이 될까요? 그 거울에는 우리가 연구하던 것과 유사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작은 유물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 세대를 건너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이 거울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간직해온 문화적 기억이자 세대를 넘어 전해진 지혜의 조각이죠. 문화란 결국 살아 숨쉬는 것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연구를 집대성한 학술 논문 시리즈 흐르는 문양, 유라시아 문화의 대화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 시리즈에서 저는 단순히 학문적 발견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이 연구가 현대 사회에 주는 의미에 대해 깊이 고찰했습니다. 역사는 종종 분리와 구분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강화하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수단으로요.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들은 인류 문화가 항상 흘러왔음을 보여줍니다. 문화적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와 교류의 결과물입니다. 논문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자라며 경험한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요. 어린 시절, 저는 종종 진짜 한국인이 아니라는 느낌과 진짜 캐나다인도 아니라는 느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이분법적 구분이 얼마나 인위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천 년에 걸친 문화적 흐름의 일부입니다. 이 연구는 학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한 후 일반 대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이민자 가정의 2세, 3세들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최 교수님의 연구를 접하기 전까지 저는 제 안의 문화적 혼합이 어떤 불완전함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인류 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진행한 공개 강연 시리즈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관심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유라시아 문화의 흐름이라는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 자료들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공개함으로써 학문적 발견이 더 넓은 대화와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의 연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문화회랑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저희의 연구를 그 이론적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놀랍게도 리하르트 슈나이더 교수가 이 프로젝트의 공동의장으로 저를 추천했습니다. 최 교수님의 문화적 흐름 개념은 단순한 학문적 이론을 넘어 현대 사회의 다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는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한국을 잇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열린 첫 번째 유라시아 청년 문화 포럼에는 12개국에서 온 100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했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날, 한 몽골 학생이 발표 중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역사를 분리와 차이의 이야기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몇 년 전 한 청동 거울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세대와 국경을 넘어 새로운 대화와 이해의 다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발견은 고고학적 증거가 아니라 인간의 연결과 대화의 가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대화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며 저는 다시 한번 그 여정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과 문화의 강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 흐름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흐름 자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청동거울에서 시작된 저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점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단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 속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청동거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예상치 못한 여정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연결과 의미가 진정한 보물일 것입니다. 역사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